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콘크리트 유토피아 관객과에 대한 모더레이터를 맡은 감독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화제작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감독님, 박보영 배우님, 박지우 배우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부터 돌아가면서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연출한 엄태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벌새 김보라 감독님과 또 박지우 배우랑 같이 있어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또 보영 배우님도 또 같이 오셔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명화 연기한 박보영입니다. 저번에 GV를 할 때 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실현이 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한국 아파트 903호 문혜연을 연기한 박지우, 벌새에서 음마 아파트 1002호 희호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찬욱 감독님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평하시면서 정석대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희귀한 상태에서 이런 영화를 만나는 것이 무척 반갑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 역시 너무나 정직하게 전공법으로 잘 만든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보면서 반갑고 되게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 국제장편 후보에 오르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만드신 모든 분들이 무척 뿌듯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오신 거 보면서 이 영화의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먼저 엄태화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힘든 순간들도 많으셨을 텐데 훌륭히 완주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영화 준비하는 시기에 힘들 때 가수 아이유 씨의 콘서트 영상을 만든 작업이 힘이 됐다고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를 완성하게 만든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개봉한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떠실까요? 전작이 끝나고 전작의 결과를 뭔가 받아들일 새도 없이 빨리 다음 작품을 하고 싶어서 한 2년 정도 시나리오를 쓰다가 그걸 잘 못 풀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밀어놓고 다시 콘크리트 유토피아 유쾌한 엄태화 웹툰을 보기 전에 잠깐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단편 영화 숲이라는 단편 영화를 아이유 씨가 보시고 그때 10주년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콘서트의 컨셉이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중간 VCR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그 작업을 했는데 촬영을 하면서 이게 촬영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를 그때 되게 많이 느꼈고 되게 뭔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콘서트가 끝날 무렵에 이제 유쾌한 엄태화라는 웹툰을 보고 이거는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영화 만들고 싶다고 대표님께 제안을 했고 그냥 그 기간 동안 이 영화를 계속 시나리오 쓰고 만드는 동안은 이 영화가 재밌는 어떤 완성품이 나올 거라는 그냥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관객분들에 대한 믿음 이걸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영화 만들 때 그런 믿음이 딱 자기에게 오는 순간 아무리 일정이 지연돼도 끝까지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과 함께 또 너무나 좋은 배우분들이 이 영화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박보영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많은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 끝부분에 비밀을 알게 된 영화가 아파트 주민 너머로 영탁을 응시하는 그 표정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배우님의 서늘하고 낯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이 영화를 전환점으로 우리가 박보영이라는 배우를 여러 얼굴을 이제 볼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영화 속에서 근데 악인을 그리는 것보다 사실 선인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인데요. 쉽지 않은 인물인 명화를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깊게 고민한 지점이 어떤 것이었을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명화를 준비할 때 영화의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명화를 이해하기가. 뭔가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없었고, 당연히 명화 같은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에 대한 문제점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그 지점과 그래서 그걸 용기를 냈을 때 영탁이랑 부딪히는 그 부분을 제일 좀 걱정하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명화가 굉장히 이타심이 강한 친구지만 또 무조건 선에 서 있는 친구인가는 전 또 뭐 100% 맞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친구였다면 그 할머니한테 아들을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얼굴이나 그런 것들이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명화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려고만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다른 노력이 막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봉을 하고 명화의 캐릭터를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생긴 게 오히려 좀 당황스러웠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랬어요.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 명화는 사실 어딘가에 이제 좀 약간 기대고 민성이가 해온 모든 것을 좀 기대는 캐릭터로 봐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던 리뷰 중에 민성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밖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의 그런 그 행동 때문에 이런 사나리를 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민성이랑 얘기를 하면서 명화가 내가 받는 보급품으로도 충분하다는 대사를 해요. 근데 그게 움직이고 뭔가를 하면서 대사가 좀 후루룩 지나가서 조금 그런 게 표현이 조금 덜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명화는 자기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친구였다는 거를 기회가 되면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실 명화가 간호사로서 그 주민들을 치료하고 계속해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 여성의 돌봄 노동이라는 것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비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그것이 더 잘 보이지 않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명료하게 다가왔고요. 관련해서 또 엄태호 감독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실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명화 캐릭터에 있어서도요. 보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명화는 단순히 굉장히 단선적인 선한 캐릭터가 아니라 그 할머니를 막 추궁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독일처럼 끝까지 저항을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실 독일보다는 명화처럼 불균질한 것을 안고 가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서는 아마 명화 캐릭터와 관련한 많은 의견들을 캐릭터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이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학생과 연결해서 명화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감독님이 혹시 또 덧붙여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이 아파트, 황궁 아파트를 설정할 때 한국의 아파트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한국이 가장 빠르게 발전했던 시기랑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진 시기랑 겹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시기에 가장 발전을 할 때 뭔가 생활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생산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가장 뭐라 해야 될까?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패턴으로 온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아파트가 자리 잡는 과정에 군필자 중심으로 나가서 먹을 걸 구해오는 방범대, 그리고 그것이 점점 계급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점점 모르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명화도 되게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민성이가 밖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답답했던 것을 좀 뚫고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명화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짧은 장면이지만 황도 먹는 장면에서 민성이가 이렇게 먹여주고 나서 명화가 같이 먹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번만 우리끼리 먹자라고 했을 때 순하죠. 네, 그렇게 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뭔가 말은 하지만 이 어떤 규칙 안에서 용기를까지는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 반성의 장면에서도 질문까지는 던지지만 사실은 그 뒤에 더 나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뭔가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악의 선의 평범성이라는 좀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랬던 인물이 그 답답하게 뭔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답답함을 막 가지고 있다가 남편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막 뻗쳐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집착이 되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황궁 아파트 가치관 안에 갇혀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야만 내 남편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님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진짜 이 황궁 아파트라는 어떤 공간, 이 그물망 안에서 정말 선임도 악임도 없이 약간 회색지대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그것이 되게 이 영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같아요. 이번에는 박지우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박지우 배우님의 전진을 지켜보며 늘 말할 수 없이 먹먹한 마음인데요. 배우님은 힘겹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나아가는 역할들을 늘 맡아오셨고, 이번 영화에서도 어른들의 세계에 굴하지 않는 소녀 혜원을 연기하셨는데요. 너무 초롱초롱하게 보이시네요. 대선배들과 연기하면서도 자신의 몫을 기어이 해내시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쉬지 않고 연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첫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떤 의미로 변화하셨을까요? 막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마인드나 이런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 변화는 없고, 오히려 더 책임감이 생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막 내가 이거를 꼭
진로로 연기를 직업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 많은 작품을 접하게 됐고 정말 연기를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으니까 그만큼 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항상 드는 생각이 이제 이 감독님과 선배님이랑 스태프분들한테 패키치지 않고 내 몫을 잘 해내야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기는 아직 없어요. 그냥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명령기로 저를 덮어주시고 또 감독님과 이제 연출, 편집 이런 힘으로 다 살려주신 것 같아요. 또 돌아간 분이 콩깍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쵸?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극 중에서 영탁이 혜원이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이병헌 배우님의 무시무시한 그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등하게 그 배우님과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탄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연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병원 선배의 눈만 봐도 떨렸죠. 저는 그때 다리는 후덜덜 떨고 있고 이제 얼굴은 연기하고 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 선배님이 눈만 봐도 좀 무서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저한테 그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당시 핸드폰에 배경화면에 했던 거를 다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멸치도 사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저희가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갈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멸치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서 멸치라고 생각하세요. 이 눈빛이 이 멸치의 눈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봤는데 익숙은 해졌는데 그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 선배님이 무서운 사람을 약간 꿰뚫어 본다고 해야 되나? 그치?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눈빛이 있어서 그게 마주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지우가 그거를 너무너무 잘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잘하는 친구는 계속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 서늘한 그 연기도 정말 모든 배우들이 진짜 앙상블이 너무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시 엄태화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작인 유쾌한 왕따 2부를 읽고 굉장히 놀란 게 원작과 영화가 너무 많이 달라서 감독님께서 자신의 색깔로 이 영화를 단축하셨을 긴 여정이 상상이 되었는데요. 원작은 아주 디스토피아적이지만 영화는 디스토피아도 아닌 유토피아도 아닌 어떤 중간지대의 회색 태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하면서 그 80년대에 지어진 황궁 아파트라는 공간적 배경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감독 아피차퐁 위라스타쿨은 그의 영화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소인 정글숲이 자신 영화의 제3의 캐릭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도 황금 아파트가 살아 숨쉬는 제3의 캐릭터처럼 느껴졌어요. 이 영화를 본 한국인들은 모두 다층적인 겹에서 아파트에 얽힌 복잡한 기억과 감정들을 소환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세계를 만드시게 된 첫 시작, 즉 어떤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나 정서, 기억, 혹은 뭐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저 영화에 나오는 황궁 아파트 같은 곳에서 제가 되게 오래 어렸을 적에 오래 살았어갖고 그때 기억들을 생각하면은 그때는 현관문을 많이 열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옆집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비상계단이 좀 버려진 공간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장독 같은 거 사람들이 막 갖다 놓고 그랬는데 거기서 많이 놀았던 그 기억이 나고 괜히 막 그 비상계단 2층에서 아래 이렇게 뛰어내리는 장난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복도가 되게 무서웠어요, 밤에.
복도 끝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무서웠어요. 뒤에 누가 계속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그냥 소소한 기억들이 누구나 한국인들이라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은 많이 그런 정서가 바뀌었지만 예를 들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 영화에 가져와서 뭐 혜원이가 영탁을 못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박 소장님이 9층에서 우리 엘리베이터 같이 탔잖아요 뭐 할 때도 그냥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것도 그 영탁을 못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가져다가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들을. 진짜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로 상징되는 어떤 현대사와 함께하는 그 공간적 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서가 굉장히 잘 드러나서 관객들에게 굉장히 다양하고 이상한 향수와 감정들을 되게 잘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배우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과 배우들과의 작업 방식도 좀 궁금한데요.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배우분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시면서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 같았어요. 감독님께서는 배우분들에게 리허설 순간을 최종 테이크로 사용하신 적도 있고 또 그 30명 넘게 나오는 반성의 씬 같은 경우에는 배우분들에게 모두 주민 역을 맡은 배우분들에게 밤에 전화를 돌려고 하면서 디렉션을 주셨던 그런 일화도 들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뭔가 너무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굉장히 세심하고 정확하게 디렉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배우님들께서 감독님이 주신 디렉팅 방식 중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지점이 있었다면 나눠주실까요? 멸치 아니고 테이크를 계속 다시 가시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 지금 들으셔서 놀라실 텐데 감독님도 저도 저의 낯선 얼굴과도 명화에 대한 게 분명히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글에 있었던 명화의 명화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튀어나왔을 때 저의 얼굴과 제 목소리와 제 대사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찾아가야 되는 방향에서 저도 처음 겪고 감독님도 처음 겪다 보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드셔서 계속 다시 하라고는 하시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시는 하는데 이걸 이제 명확한 길은 또 제시하시고 싶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제가 또 거기에 갇힐까봐.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몰아갔다고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이쪽으로만 안 가게 아니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쪽인 것 같은데 우리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제 약간 제안과 권유로 제가 이렇게 가다가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걸 원하시는 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늘 영화는 끝나고 다 같이 저희 오늘 했던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이 얼굴과 이 대사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몰고 가셨구나 깨닫고 매일매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단스러우신데요. 저는 기억이 잘 나요. 왠지 저 대학원 때 연출 연기? 그러니까 배우들 연기를 연출 지도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비슷하게 답을 감독은 어차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끝까지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목표에 배우들이 오게끔 인도만 해라라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그게 연상이 되네요. 네. 네. 지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진짜 감독님께서 자유롭게 카메라 앞에 등 떠밀어 주셔서 저를 등 떠밀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곤조곤하게 혜원이 서사나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진짜 한 걸음 뒤에서 약간 지켜보시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고 있으면 좀 연기를 했죠. 네. 근데 저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혜원이는 툭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 연기가 다 너무 입체적이었고 그 뒤에서 감독님께서 되게 많은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시 또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장면마다 연출 방식이 무척 탁월한데요.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연탁이 아파트를 부르는 장면이 저도 너무 소름 끼치게 좋았어요. 딱 이런 표현을 해야만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정말 소름 끼치게 좋았는데요. 기묘한 그 풍경을 와이드샷으로 응시하는 것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 장면 외에도 정말 많은 장면들이 잘 구현된 오페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영화과 학생분들이나 영화 감독을 좀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연출, 미장센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감독님만의 어떤 준비, 작업 방식에 대한 철학이나 뭐 노하우 같은 것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콘티를 정말 디테일하게 짜고 그거대로만 찍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많은데 그 변수들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할 만큼 뭔가 순발력이 있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콘티를 정확히 짜놓고 그 안에서 그 그림을 뽑아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작업하시는 감독님의 연출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게 흡수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작업을 해왔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진을 정말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진이나 뭐 어떤 책에 있는 글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갖고 그 얘를 제 뇌를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게 해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꺼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애초에 생각했던 좀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작품의 콘티를 짤 때는 조영래 촬영 감독의 공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보여줘야 될 것과 안 보여줌으로써 생기는 효과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가 됐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노래 부르는 장면도 보통 같으면은 이병헌 배우님을 찍으면서 저희 카메라가 2대 있었으니까 당연히 한때로는 이쪽에 있는 그 주민들 사이에 있는 모영 씨나 서준 씨를 찍는 게 조금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A캠으로 이병헌 선배님을 잡고 이렇게 가까이 들어갈 때 그것을 너무 잘 포착해 준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확신을 얻고 조용히 촬영 감독이 하는 것들에 제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마치 배우들이 별말을 안 했던 것처럼 조용래 촬영 감독이 잡는 어떤 앵글이나 무빙을 보면서 콘티랑은 조금 달라져 있더라도 이게 이런 이유로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말 안 해도 알게 되고 그런 호흡이 잘 맞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촬영 감독과의 협업이.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출할 때는 정말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 보여지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콘뮤에서 굉장히 그런 장면들에서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장센 카메라 연출도 그렇지만 사실 이 영화가 생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재난 이후를 다루고 또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들도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이왕 생략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연출 방식도 그렇지만 사실 시나리오상에서도 과감히 생략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의 이유가 나오지 않는 거라던가 또 원작과 지금 영화에서도 생략된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작에서는 많이 나왔던 식사 장면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뭐 전쟁이나 재난 영화를 보면 좀 식사씬이 좀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먹밥 장면을 위해서 아껴두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뭐 그런 식사 장면의 생략이라던가 또 원작에서는 아파트 아주머니들도 프라이팬을 들고 사냥하러 가시는데 영화에서는 또 다르게 연출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역할 분담 예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차이, 원작과 영화의 차이와 생략에 있어서 감독님만의 더 그런 결정 배경이라던가 상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웹툰을 보고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게 유쾌한 왕따 이부인 유쾌한 이웃에서 배경이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다루는데 배경이 아파트라는 게 가장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웹툰에서는 아파트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의 의미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전체주의적인 이야기 쪽으로 갔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아파트의 의미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브랜드화 아파트가 됐는지 그런 과정에 뭐 정치, 역사, 사회문화 모든 게 이렇게 아우러진 되게 한국이 집약된 장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집중을 해서 각색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영끌해서 아파트 대출을 이제 사갖고 대출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로 바뀌게 됐고 뭔가 그런 식으로 그 아파트에 집중해서 뭔가 격가지를 쳐내고 더 넣을 것 넣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뭐였죠? 네. 그것은 그 말씀하신 것이 저도 맞는 것 같고 그 밥이 딱 하얀색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앞서 잔치 장면에서는 고기를 먹잖아요. 남의 살이 이렇게 맛있다 하면서 막 고기를 먹는데 그게 남의 살을 먹는 장면과 마지막에 하얀색 밥을 먹는 장면이 좀 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하얀색이라는 것이 또 영화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흑백 논리를 표현하고 싶었던 그 바둑알에서 흰색이 그런 뭔가 뭐랄까 안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흰색이 계속 나오고 영탁이 살해를 할 때도 흰색으로 살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에는 하얀색 밥으로 딱 표현됐을 때 같은 색이지만 이 흰색도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에서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파트를 처음에 만든 시점 자체가 군사정권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영화 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아파트의 맥락을 파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런 거 뭔가 군사 정권에서 만들어진 것과 뭔가 가부장제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합쳐지어서 이 이야기에 담기다 보니 그런 식으로 좀 분리된 역할을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뭔가 명화랑 민성이 조금 더 서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그랬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더 이렇게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 역시 80년대 때부터 북도식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기억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친오빠가 공부를 무척 잘해서 윗집 아주머니께서 저를 통해서 오빠가 어떤 학습지를 이용하고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좀 알아내려고 하셨던 게 굉장히 집요하게 물으셨던 게 기억나요. 또 같은 층에는 이혼을 하고 아들과 홀로 사는 아주머니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온갖 소문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공간은 사실 공포와 소문과 굉장히 복잡하다는 그런 공간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가족과 관련된 상황에 사람들이 집요해지거나 4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아파트와 함께 괴를 같이 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감독님께서 어떤 의도였을까 좀 궁금했던 지점은 그래도 선족에 행하려고 하는 그런 따르고자 하는 인물들은 아이가 없거나 신혼부부라도 아이가 없거나 비혼이거나 청소년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명화와 도균 둘 다 선을 향하지만 결국 끝까지 저항을 했던 인물은 비혼 남성인 도균입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분명히 이 복잡 다단한 총체적이고 거대한 아파트에 대한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을 설정하신 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까요? 도균이 뭐 기혼 남성이고 또 명화가 뭐 신혼부부이고 뭐 이런 것에서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인물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먹여야 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선택에서 조금 보수적이 되고 먹고 사니즘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먹게 살려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이기적인 선택들이 모이다 보면 전체적인 선택이 이 영화를 막 선과 악으로 딱 나누고 싶진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은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기준을 두고 이렇게 좀 배분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보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그 엔딩 장면이 정말 와닿았어요. 아마 다른 분들 모두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명화가 살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죄의식이나 슬픔, 희망 많은 것이 내포된 그 다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던지셨는지 또한 영화가 끝난 뒤 명화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안 그래도 감독님과 명화는 잘 살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누긴 했는데 명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대로 쭉 지낼 것 같고요. 그런 마음을 좀 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곳에 당도했다고 생각해서 한국 아파트 때보다는 조금 더 그 마음을 펼쳐놓고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또 고난과 역경이 그녀의 앞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던 그 신념 그대로 명화는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사는 제가 시나리오를 읽고 내가 이 영화를 해야겠다 라고 다짐했던 정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이 여정을 다 지나고 났을 때 그냥 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라는 이 대사가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았고 정말 무슨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분들께서 그거 왜 저한테 물어요? 그냥 살아있으면 사는 거지 뭐 라는 되게 심플한 대답을 던져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읽고 반복하다 보면 그 감정에 또 익숙해질 것 같아서 그 뒷부분은 되게 많이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가 그날 이제 찍는 날 그분들이 해주시는 온도에 맞춰서 연기를 하려고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대사를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쓴 건 제가 아니지만 제가 뿌듯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좋았는데요. 이제 엔딩과 관련해서 사실 그 영화가 당도한 그 공동체와 관련해서 감독님에게 또 질문을 이어서 해볼게요. 최근에 너무나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루이스 하이드의 책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제 예술과 삶에 대한 책인데 그 작가가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이나 혹은 삶 자체를 인디언들의 선물 경제에 연결지어 설명해요. 선물 경제라는 것은 한 사람이 준 선물이 받은 사람의 자본이나 소유가 되지 않고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다시 다른 이에게 선물하면서 마치 수건 돌리기처럼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동하며 순환되는 과정의 경제를 선물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는 대가 없이 주고받으며 소유하지 않는 선물 경제적 순환이야말로 인류를 지탱해온 힘이라고 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고 마지막 영화가 당도한 그 공동체를 보면서 저는 그 선물 경제가 통용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회색지대에 있는 우리는 원주민들의 선물 경제 같은 유토피아를 꿈꿀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냉혹한 시장 경제, 즉 황금 아파트의 그런 룰 같은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 그것을 넘어서 감독님께서 아까 선도 아닌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어떤 이 경계에서 새로운 정원을 가꿔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엔딩 속에서. 그래서 그 엔딩이 정말 좋았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그 환대와 포함을 비롯하여서 명화가 도착한 그 공동체의 룰이 황금 아파트의 룰과 어떻게 달랐을지, 그리고 감독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영화 속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관객들에게는 가장 궁금한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되는 거예요? 거기 가로치고 여기서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면 사는 거지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는 식으로 대답한 건데 그걸 들은 명화는 뒤통수한테 맞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막 엄청 대안적인 너무 공간이라던가 이것이 답이다라고 영화에서 표현하기보다는 이 명화라는 인물을 따라왔을 때 어쨌든 명화는 처음 질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상회에서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래도 같이 살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물론 묵살 당했지만 그냥 그 질문 자체가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누군가 던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지금 세상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좋아지려면 그런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났을 때 이게 막 대안이 이거야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질문을 관객분들이 가지고 나가야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공간이었어요. 저 진짜 너무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그 기자님들이랑 인터뷰를 할 때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나뉘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봐주시는 분들과 되게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진짜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돼요. 좀 희망적으로 봤다, 엔딩은. 아니다, 이거는 너무 앞이 더 어둡고 비관적이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너무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 영화예요. 죄송해요. 맞아요. 보영 배우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사실 좋은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인 의견을 이렇게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복잡한 어떤 경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지우 배우님, 보영 배우님, 감독님께서 여기 각각 한 분씩 좀 뽑아주시면. 저는 진짜 저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눈을 마주치잖아요. 차를 뽑았으면 그거 해주시라고 오늘 초대를. 이거에 대한 오늘의 나쁜 역할은 뭐라고 해주셔야겠네요. 저기 하얀색 네, 포스터 들고 계신 분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뒤돌아보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5번 봤고요. 그리고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통조림 요리가 나오긴 하는데 황도가 위주로 나오고 또 번데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통조림이 보통 대표적으로 그 스팸 그것도 있고 그리고 참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스팸이랑 참치 같은 건 한 번도 안 나오고 햇반은 그냥 지나쳐가지구나. 그래도 이게 황도랑 번데기는 또 위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스팸이랑 다른 건 제외시키고 그냥 황도랑 번데기들 위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나가지 않나요? 지나가서 보이지 않나요? 스팸이랑 그런 것들 같이 보였지 않나요? 근데 황도로 했던 것은 황도가 색깔이 노랗고 되게 영롱하잖아요. 그게 영화의 초중반에 색이 되게 회색 톤의 블루 톤의 뭔가 습기가 없는 되게 버석한 느낌만 계속 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국물도 있고 맛있어 보이는 노란 황도가 나오는 게 되게 먹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황도로 했던 것 같고 번데기 약간 바퀴벌레 같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탁이 막 씹어먹는 거를 볼 때 앞서서 바퀴벌레를 막 밟았던 장면이랑 뭔가 앞으로 이들이 어떤 짓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연상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몰래 먹어야 되는데 스팸도 구워야 돼. 햇반도 돌려야 돼. 몰래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약간 작용을 없지 않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밥이 딱 나왔을 때 좀 저 쌀밥이 되게 반가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반가웠어요. 네, 시간 관계상 딱 2분의 질문을 받겠는데요. 지우 언니 사랑해 주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지우 언니 1번 팬입니다. 지우 언니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혜원이
혜원이가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혜원이가 살아있다면은 일단은 너는 정의로웠는데 이제 그 똥통에 빠져버려가지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그 아파트로 돌아가서 그 어른 세대 분들한테 인류애를 잃지 말자고 꼭 얘기를 하고 꼭 그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꼭 하고 싶어요. 감사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기 흰색 셔츠 입으신 분, 네, 두 번째 줄에. 네. 안녕하세요. 2차 GV 때인가 감독님께서 민성이랑 보영이 죄송해요. 명화요. 괜찮습니다. 명화요. 민성이랑 명화랑 해피엔딩도 상상을 하셨다고 했던 걸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민성이가 어쨌든 결국엔 죽었는데 민석이의 죽음이 영화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죽게 만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산다라는 대답을 노출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로 이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해피엔딩은 한 번도 없었고요.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둘이 같이 하는 버전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해피엔딩까지는 아니었어요. 영화가 끝났을 때. 민성이가 죽고 명화가 그곳에, 아까 설명드린 그곳에 도착하는 게 이 영화가 가고자 했던 그곳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죠. 네, 관객분들 질문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너무 뜨거운 열기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다시 배우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일본 관객분께서 질문해 주신 거 혹시 사실 제가 질문한 거 맞다 했는데요. 사실 저도 혜원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확성기를 넘겨가면서 어른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그 질문이 있었는데 딱 비슷한 질문 해주셔서 너무 신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혜원이가 황궁아파트의 룰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한 가지 룰을 딱 세운다면 어떤 룰을 세우시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아까 GV 질문에 답을 좀 더 한다면은 리뷰 중에서 이제 무너진 것은 황궁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눈물자리 한 켠 내주는 인류애다, 이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상적이지만 인류애를 잃지 말자라는 걸 룰로 세워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규칙을 세운다고 해서 개개인의 마음이나 사고방식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개개인의 마음의 문이 좀 재정비가 되어야 영화처럼 다시 그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혜원이가 룰을 세운다면은 그냥 각자 좀 조용한 구석 가서 마음의 문을 재정비하고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멋진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의 이런 사회가 정말 개개인이 성찰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재근님의 마지막 답변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이제 엄태화 감독님에게 또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요. 감독들은 스스로 엄격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감독들이 한 편의 영화를 끝내고 나면 필연적으로 어떤 도약과 내적 성장을 이루는 것 같아요. 7년간의 여정을 이토록 잘 완수한 스스로를 칭찬해 본다면, 부끄럽다 하더라도 칭찬해 본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막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한 편이 아니어갖고 칭찬을 자주 하세요. 그래갖고 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뭐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계속 칭찬을 하면서 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칭찬하면서 만든 너무나 훌륭한 영화 모두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화에 참여해주신 세 분과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돌아가시면서 마무리 말씀과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GV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는데, 혜원이가 그렇게 떨어지어서 퇴장하는 것이 것과 지혁이가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네 아들. 그리고 금리를 뽑을 때 아이들이 또 그 이빨을 가지고 놀려고 가는 것과 그 문에 빨간색을 칠하는 친구들도 자세히 보면 다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사회가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아이들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명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후련하고 행복했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리뷰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말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를 보는 게 저의 취미이자 요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인데요. 오늘 GV 하시고 나서 소감이나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기어코 찾아내서 본 다음에 개인적인 방송이나 어디서든 답변해 드릴 수 있다면 답변해 드리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V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GV까지 오신 거라면 저희 영화를 그래도 조금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정말 애정하는 감독님들과 보영 언니랑 GV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아침부터 너무 설렜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는 길에 이제 그 SNS에 후기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